우리가 이제 그런 자극적인 기사 많지 않습니까? 무슨 어떤 단지에 전에는 뭐 10억에 거래됐는데 지금 뭐 8억에 거래됐습니다. 또는 7억에 거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7억에 거래됐다가 이제 9억에 거래되면 또 2억에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신문에 나오는 거 또는 이제 뭐 TV나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누군가 얘기하는 걸 100% 그냥 믿지 마시고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지금이 사실 이제 뭐 촬영일 기준으로도 그렇고 이제 네. 뭐 이제 11월 이제 뭐 다 됐기 때문에 네네. 사실상 이제 23년이 이제 연말이라고 보면 올 한 해가 어땠는지 한번 정리부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상당히 이제 신기했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2022년도가 집값이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22년하고 2023년을 갖다가 쭉 이제 그 상승률을 주간 상승률을 쭉 그려보면요.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데칼코마니예요. 딱 접힐 수가 있죠. 그래서 작년 12월이 제일 밑에였고 다시 이제 올해 1월부터 반등한 거고요. KB 국민은행 시세로서는 올해 1월이 제일 바닥이었고 2월부터 이제 반등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반기에서 올해 상반기 안에서도 계속 하락을 면치 못하다가 그 KB 국민은행 시세 통계로서는 이제 9월부터 그다음에 한국부동산원에서는 7월부터 이제 플러스로 올라왔죠. 그런데 상반기 떨어진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누적해서 이게 올해 플러스로 된 지역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고 이제 강남 3구라든가 이제 소위 인기 지역 몇 군데 빼놓고는 많지 않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올해도 연말까지 하게 되면 마이너스 한 지역이 더 많을 거로 보여지는데 최근 그러니까 하반기만 놓게 되면 이제 상당 지역이 지금 이제 상승세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찌 보면은 그 생각보다 그 하락세가 좀 길어지는 게 원래 어떤 뭐 패턴이었다면은 뭐 생각보다 너무 빨리 뭔가 좀 반등도 하고 해서 조금 왜 이렇지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급락했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반등을 또 이렇게 빠르게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원인을 뭐라고 좀 보십니까? 하락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게 보면은 패턴이 일정한 패턴이 짧은 하락과 긴 상승을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길었던 하락기가 이제 KB 국민은행 시사표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길었던 하락기가 15개월이었어요. 역사상. 15개월. 15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했던 게 가장 길었던 하락기고 두 번째로 길었던 하락기가 이번 하락기예요. 14개월.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8월까지 하락을 하고 이제 9월부터 이제 상승으로 돌아왔으니까 9월, 10월 이제 연속 2달 상승했거든요. 그 하락론자들은 이번에는 달라. 맨날 이번에는 달라, 이번에는 달라, 이번에는 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IMF 때를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하락기가 길지는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하락했던 원인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금리가 지금 계속 고금리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과잉 반응한 거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소가 더 컸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앙드레 코스토널리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실제로 그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팩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팩트에 대중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좋은 얘기를 남겼는데 그게 이번 사례에 꼭 이제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있지만 어쨌든 뭐 급격한 인상이 있었으니까 어떤 패닉이나 공포심이 좀. 근데 그 공포심이 실제보다 더 강했다는 거예요. 강했다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이제 비유를 들게 되면은요. 이 금리 인상은 하나의 총을 쏜 거예요. 누가 총을 빵 쏜 거예요. 총을 빵 쐈으면 한 발 쏜 거죠. 그럼 한 사람이 이제 다치거나 아니면 뭐 사망을 했거나 이제 그 정도의 사건입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뭐냐면은 빵 한 번 쐈는데 그게 하필이면은 탄약고에 가가지고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약고에 맞아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버버버버버버 해가지고 막 총알이 이제 그런 사건이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원인일까? 그러니까 누군가 총을 쐈습니다. 누군가 총을 쐈지만은 그게 탄약고에 맞지 않았으면 이렇게 크게 일이 번지지가 않았거든요. 금리 인상은 한국보다 미국 훨씬 많이 됐어요. 0.25에서 5.5까지 엄청 많이 이제 올라간 건데 실제로 그럼 미국에서 집값이 떨어졌느냐?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2.8% 그러니까 약 3% 정도 이제 오른 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뉴욕과 같이 이제 동부지방은 5% 이상 전년 대비해서 5% 이상 오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미국은 금리가 엄청 높고 고금리고 금리 내릴 생각을 안 하는데 왜 집값을 올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보면 금리 인상이 직접적인 집값 상승은 아니다라는 게 그것은 이제 반증이 되는 거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게 보면요. 한국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기준금리가 3.5%잖아요. 그런데 2002년도 우리나라가 월드컵이 있었던 2002년도에는 지금보다 기준금리가 훨씬 높았어요. 4.25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집값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가 언제? 2002년도예요. 두 번째가 언제? 2021년도예요. 2021년도 우리가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보다 더 많이 올랐던 게 2002년도예요. 그래서 2002년도에 집값이 고금리들도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때문에 금리가 높아서 집값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난 1년간 그러니까 2022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한 하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람들이 아까 공포감이 너무 심했다라는 거죠. 그 공포감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금리 인상의 끝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자릿수까지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도 꽤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 간다는 사람 많았죠. 예, 이게 두 자릿수 때문에 큰일 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상반기에 보니까 금리 인상이 거의 멈췄잖아요. 한국은 멈추니까 아 이거야? 이 정도면 내가 견딜 수 있지라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고정금리로 계약한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고 이제 변동금리로 계약한 사람들은 그게 부담이 되죠. 그렇죠. 부담이 되는데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때는 그걸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집값이 1년에 1억씩 많이 오른다 가정을 해보세요. 1억씩 올라요. 그런데 이자가 옛날에 1,000만 원 냈던 사람이 2,000만 원 내. 아무런 문제를 안 삼아요. 그럼 2천만 원 내더라도 1억 오른 거에서 그렇죠. 2천만 원인 건 8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집값이 정체되거나 떨어질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만 원 냈던 사람이 1,100만 원만 내더라도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 야, 큰일 났다. 이게 1,000만 원만 내도 공포죠, 사실. 그렇죠. 그대로 내도 공포인데 더 무서운 거지. 집값이 안 오르는 데다가 이자가 작년보다 더 많이 나가네. 그리고 이게 이자가 언제까지 오르는지 더 많이 늘지도 모르겠네. 근데 계속 내 월급에서 지금 이자를 내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과도하게 공포를 쌓였던 거고요.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멈추고 그다음에 시장이 안정되니까 지금 이제 급속히 이제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 사례를 봐도 이제 한 15개월이 최대 기간이었다라는 그렇죠. 걸 보면은 어찌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들마다 다 원인은 달랐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총알은 뭐 달랐지만 한번 그 총알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리가 한번 무너지지만 그게 막 2년 3년까지는 안 간다. 어느 정도 하락하고 나면은 이제 이 정도가 끝인가라고 하면서 나름 그렇죠. 이제 또 정신을 차리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판단해 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어떤 반등 같은 거는 사실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또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왜 반등하는 거냐 이거는 추가 하락을 하기 전에 잠깐 좀 튀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상승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통계의 이제 문제인데 뭐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자극적인 기사 많지 않습니까? 무슨 어떤 단지에 얼마가 전에는 뭐 10억에 거래됐는데 지금 뭐 8억에 거래됐습니다. 또는 7억에 거래됐습니다. 7억에 거래됐으면 30%가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기사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7억에 거래됐다가 이제 9억에 거래되면 또 2억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신문에 나오는 거 또는 이제 뭐 TV나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누군가 얘기하는 걸 100% 그냥 믿지 마시고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데이터를 직접 찾아보면요. 그 바닥에 얼마가 거래했습니다. 얼마 거래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면 국토교통부 시거래가 보면 거기 보면 중개거래냐 직거래냐가 나와요. 직거래도 많았죠. 제일 바닥에 있는 건 대부분 직거래예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서 살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7억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면 7억인가 보다. 야, 나 이제 준비돼 가지고 가서 7억 사야지. 그러면 중개소 가면 그런 물건 없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둘이 아는 사람인 거예요. 아는 사람이 보고서면 내가 너한테 7억에 넘길게 너 나한테 7억에 사라고 하는 거예요. 중개수를 아끼려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넘길 수 있는 숨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모가 갖고 있던 물건을 조카한테 넘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모가 갖고 있는 물건이 진짜로 내가 조카 아끼니까 내가 싸게 주는 게 아니라 이모가 갖고 있는 물건이 원래 누구 거냐면 지네 아버지나 엄마 거였던 거예요. 사실상 뭐 차명처럼 그렇죠. 이렇게 했던 것들도 그랬던 걸 이제 원래 돌려주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매물들 지금 다 세무조사 받고 있잖아요. 그 세무조사 왜 받겠어요? 거기 보면 국세청도 바보가 아니니까 딱 보니까 이것들 봐라. 이게 지금 이게 집값이 떨어진다니까 이걸 갖다가 완전히 그러니까 국세청이 집값 올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한 짓을 하고 있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조사를 이제 저기 뭐 전수조사하고 있거든요. 직거래로 한 거는. 그게 제일 싸게 거래했던 직거래했던 것들은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집값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이상한 짓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 가격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얼마가 떨어졌느니 또 그거 기준으로 얼마가 올랐느냐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어찌 보면은 이제 실제 시장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그렇죠. 실물 어떤 매물 같은 것들이 중요한 거지 어떤 뭐 그렇게 좀 톡 튀는 것들은 사실 뭐 위로 튀나 아래로 튀나 어찌 보면 좀 둘 다 특이한 그건 좀 거니까. 빼야 돼요.
네, 그럼 이제 뭐 말씀 나온 김에 예. 이제 사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현장을 돌아다니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네. 아직은 좀 관망세가 많다 보니까 그냥 이제 집에서나 네. 아니면 뭐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시면서 네. 그냥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막 받다 보니까 네. 내가 어떤 검증은 못하지만 네.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거 진짜 같은데라고 들리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네. 소위 말하는 어떤 뭐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 조금 좀 과하게 뭔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 뭐 네. 다른 게 더 있을까요? 실제로 자기가 이제 집을 살려는 정말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네.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 가봐가지고 가면은 신문에 얼마짜리 매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실제로 조사를 해보고 실제로 사는 단계까지 한번 가보고 그래야지 그 매물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어요. 시장에는 언제든지 가짜 매물과 이제 진짜 매물이 있어요. 거기서 네. 보면. 근데 이제 가짜 매물은 부동산 중개소가 올리는 게 아니라 그 실수요자들이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공포감이 있거든요. 네. 네, 이거 10억일 때 팔아야 되는데 지금 9억까지 떨어졌다는데 내가 그때 왜 안 팔았나. 역사상 제일 높은 가격이 자기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로얄층의 수리가 잘 된 매물인데 자기는 로얄층도 아니고 수리도 안 되는데 나 그때 10억인데 못 팔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도 사실 내년도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포감이 쌓여. 야, 작년에 10억에 팔았으면 될 것 같다. 나 지금 9억인데 야, 지금 이게 또 8억까지 간다네. 이제 사람들이 전망이 8억까지 간다네. 지금이다 팔아야지 내놓는 매물이 많아요. 근데 진짜 사람이 가지고 나 살게. 저 9억이라 그랬지. 너 말 바꾸지 마. 9억이야. 그러고 하게 되면 잠깐만. 네. 내가 지금 그냥 우리 남편하고 좀 상의를 해보고 그다음에 알려줄게. 아니 집을 파는데 남편하고 상의도 안 하고 매물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장이 찔러보기 위해서 그런 매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중개소 가보면 그 지역 중개사가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알아요. 네이버 보고 왔는데 네이버 매물 보고 왔는데요. 이런 매물. 그 매물이요. 그 아주머니 상습범이에요. 그 매물 내놓다가 거둬리는 거 취미예요. 그분. 네.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동네마다 엄청 많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에 팔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안 팔리면 큰일 나니까 한번 내보는데 사람들이 막 연락이 와. 그러면 이거 지금 내가 당장 안 팔아도 되겠네. 한 3개월에 6개월에 가격을 더 올려가지고 내도 되겠나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매물을 그때는 거둬들이는 거예요. 네. 과거에 이제 집을 사러 이제 다녀보면은 그런 경우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사실 그게 실제로 내가 살려고 할 때 보면 말 바꾸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가서 좋은 곳 딱 해가지고 봤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저기 살 거니까 계좌번호 주세요라고 하면은 잠깐만 그러고 저기 이제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면은 상의를 해야 된다는 등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연락이 안 오죠. 그런 경우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러면은 그 최근에 이제 뭐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뭐 주장 중에 하나가 매물이 많이 늘었다. 특히 뭐 서울이나 이런 데들 매물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사실상 이제 금리를 버티다가 이제 좀 매물을 좀 던지는 분위기가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이 매물량의 증가 이거는 어떤 의미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건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보면 매물이 보면은 이제 우리 생각에 보면 매물 그런 많이 팔 것 같았는데 그럼도 실제로 그러면 그 안에서 매물이 이제 자기가 쭉 한번 조사를 실제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중복 매물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이제 A란 부동산도 올리고 B란 부동산도 올리고 그런 C란 부동산. 그런데 그게 한 매물 갖고 10군데에서 내놓은 건지 한 매물 갖고 뭐 2군데에서 내놓은 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매물을 좀 제외해야 되는데 중복 매물 다 포함해 가지고 매물수로 나오는 거고요. 매물이 또 많이 나온다는 건 또 어떤 의미냐면은 그게 보면은 겁이 나가지고 파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집값이 오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은 팔고 나서 다른 거를 사는 매도자가 매수자가 되니까 갈아타기 위한 매물이 꽤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 많이 나왔다는 건 사실 보면 그게 큰 지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 거래량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가격이 오르는지 가격이 떨어지는지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올라 그러면 이제 매수자가 이기는 시장이 되는 거고요.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을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매도자가 많고 매수자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거래량이 적고 지금 현재 보면 매도자도 적고 매수자도 적을 때도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가격 변화하고 거래량하고 이제 같이
보면 이제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오니까. 네. 거기서 그러니까 단순히 물량이 뭐 늘어난다 줄어든다 가지고만 뭐 그거 판단하기는 어렵다. 어려워. 어떤 건지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거는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거고, 지역마다 이유가 또 다르거든요. 네. 지역마다. 그러니까 그 선도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후발 지역, 그러니까 좀 A급 지역 또는 B급 지역이 있다 그러면은 거긴 또 다르죠. B급 지역은 이 기회에 이거 팔고 A급 지역으로 넘어가야지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A급 지역에 만약 매물이 많이 나오면 이거 팔고 나는 지금 이제 빨리 현금화 해야지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네. 어느 지역에 따라 또 다르고 그런 거니까. 그리고 또 매물이 나왔을 때 어떤 뭐 설정된 가격을 또 막 호가로 붙여서 나오는 매물도 있고. 그렇죠. 뭐 아니면 전 금매로 나오는 매물도 네. 있기 때문에. 형편없이 비싼 매물도 있고요. 네. 이 사람들이 팔라고 그러는 거야.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매물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개수로만은 판단할 수는 예, 예. 없고 어찌 보면 그걸로는 이제 그 흐름이나 이런 걸 봐야 된다. 그렇죠. 큰 근데 이제 의미는 방금 전에 없어요. 말씀해 주신 게 그 거래량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네네. 지금 또 거래량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게 네. 거래량이 좀 이제 좀 늘어나다가 지금 네. 뭐 10월부터는 좀 거래량이 좀 꺾이는 분위기다. 네. 뭐 그러면서 아직 통계가 다 잡히진 않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그 잠깐 반등이었고 다시 네. 또 침체로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 어떻습니까? 근데 그 10월 거래량을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네. 그래도 거기서 조금 뭐 보면은. 네. 9월보다는 조금 뭐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거래하게 되면 이제 30일 안에 신고를 하는 거니까 이론적으로 하게 되면 10월 거래량은 11월 30일 날 딱 정확히 하게 되면 정리가 다 알 수가 있는데 네.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매일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어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가봐죠. 캡처를 해 놓으세요. 아니면 캡처하기 싫으면 이제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10월 여러분이 뭐 10월 26일 날 가서 그걸 찍었다. 그다음에 10월 27일 날 찍었다. 10월 28일 날 찍었다라고 하는 데면 10월 건 당연히 바뀌겠죠.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하는데. 그렇죠. 근데 9월 달 것도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9월 30일 날 저기 계약한 건 10월 30일까지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신기한 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8월이나 7월 것도 데이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가 안정적인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데이터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9월 데이터도 지금 안정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정도면 통계적으로 우리가 의미가 있다는 건 8월 데이터까지지 9월 데이터는 지금 더 앞으로 더 늘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네. 10월 데이터는 물론 지금 반도 지금 등록이 안 된 상황이고요. 거기서 아직 계약도 안 한 것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실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 광장 그 데이터를 보고 거래가 늘고 있다 줄고 있다를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이제 거래량이 뭐 예를 들어 8, 9, 10월 네. 이제 지나고 나서 막 11월, 네. 12월쯤 가서 봤을 때 뭐 네. 거래량이 뭐 예를 들어 좀 정체가 된다거나 좀 네. 줄어든다는 거는 네. 어떤 의미 부여를 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만약에 줄더라도 뭐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게 이제 할까요? 어느 지역이 줄고 있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지금 거래량이 이제 그동안 급속히 늘다가 네. 작년이 제일 바닥에다 급속히 늘었다가 이제 늘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었어요. 네.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처음에 그 9억 원까지 해준 데다가 지금은 이제 앞으로 6억 원밖에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래가 줄어들 지역은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구간. 그러니까 9억 원 넘는 건 옛날도 뭐 안 해줬으니까 거래량이 줄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6억 원 이하는 옛날에도 해주고 지금도 해줬으니까 줄어들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줄어들 만한 지역은 시세가 6억 원에서 9억 원이 그런 매물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특례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지역은 이제 매물이 줄 거예요. 거래가 줄 거래량이 거예요. 줄고. 네, 거래량이 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거래량이 줄겠죠. 네. 그러면은 말씀하셔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특례 보금자리론이 어쨌든 간에 네. 연초에 이제 나오면서 네. 뭐 시장에 어쨌든 유동성을 뭐 대규모로 공급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집값을 뭐 정부가 뭐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올리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반대로 이번에 끊으면 네. 이제 또 집값이 내려갈 것이다. 뭐 이렇게 네.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이 예. 특례 보금자리론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작년에 2022년도는 이제 규제가 굉장히 대출 규제가 많았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23년에 들어오면서 2월부터 이제 특례 보금자리 들어오면서 이제 대출이 좀 많이 완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출이 완화됐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미 이제 자산 형성이 어느 정도 된 40대 50대한테는 영향이 적어요. 네. 그 사람들은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자기 개인 사업을 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됐죠. 자산이 형성됐으니까 자기 자본 갖고 집을 산다던가 아니면 대출을 하더라도 조금만 갖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20대 또는 30대의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체 그 주택 매수자 중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은 계속 해마다 그게 이제 2019년부터 발표됐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부터 그 통계를 냈습니다. 연령별로 누가 얼마큼 샀는가. 그래서 2019년도 보게 되면 2019년부터 19년보다는 20년, 20년보다는 21년 그렇게 쭉 늘어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22년도는 확 줄어들었어요. 규제가 강화됐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2023년 돼가지고 다시 확 늘어가지고 역사상 제일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매수자 중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사상 가장 많은 거고 그다음에 모든 계층 중에서 집을 사는 계층이 30대가 가장 높은 거고 그게 바로 대출을 그래서 풀어준 거고요. 그러면 대출을 더 강화한다는 거는 30대한테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그래서 시장 전체로서는 악재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기본적으로 뭐 집값 오르고 떨어지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정책의 목표를 좀 생각해야 돼요. 정책의 목표에서 보면 집값을 왜 잡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집값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집을 잡지 못하면 우리 미래가 없다.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커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요? 없죠. 네. 그럼 그 사람들 뭘 갖고 살아? 대출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근데 대출을 막아? 그럼 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아까 뭐라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게 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게 하려면 대출을 해 주는 거고 진짜 정부에서 정말 도와주고 싶어. 그러면 그분들한테 특별히 금리를 싸게 뭐 해주는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또 길길이 날뛸 거라고요. 이 투기하려는 사람들한테 금리를 싸게 해줘가지고 정부에서 펌프질해가 집값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 보면은 위선적인 거예요. 거기서. 미국 같은데 미국뿐 아니라 다른 대부분 선진국에서 LTV가 80% 이상이에요. 우리보다 이게 LTV 수준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집을 사게 해주기 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집을 쉽게 사주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나쁜 거냐 좋은 거냐라고 그거는 사실 보면은 그 사람의 이제 상환 능력에 따라 좀 다르죠. 다른데 거기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대출을 안 끼고 젊은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나라는 전혀 없어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집값이 이제 내려가는 와중이었는데 여기서 괜히 대출을 풀어가지고 좀 더 빠질 거를 왜 막아주냐. 이제 조금만 놔뒀으면 내가 대출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가격까지 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집을 안 팔죠 사람들이. 거기서 집을 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러면 누가 집을 팔겠어요?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누가 팔겠어요? 거기서 보면 자본력 있는 사람이 집을 팔겠어요? 당연히 안 판다고요. 그렇죠. 거기서 보면 자본력이 떨어지는 사람, 대출 이자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대출을 누가 받았을까요? 다주택자가 받았을까요? 1가구 1주택자가 받았을까요?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다주택자는 대출이 안 나와요. 네. 그렇죠. 전세 끼고 집을 사는데 누가 대출을 은행에서 어떤 전세 낀 집에 누가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제1금융권에서 후순위 대출할 준비가 몇 군데나 돼요. 그건 아주 전세가 낮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대부분 전세 끼면은 전세가 비율이 60%가 넘기 때문에 현재 보면은 전세가 이미 껴 있으면 대출이 거의 안 나온다고. 현실상 어렵죠. 네, 안 나오죠. 네. 그걸 하게 되면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끼지 않고 집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이고요.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1가구 1주택자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팔을 비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정책이 바로 이제 막 대출 금지를 올린다든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보면 저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게 해가지고 집값 떨어뜨리는 게 누굴 위해서? 어찌 보면은 이분은 팔아서 무주택자가 되고 무주택자분은 다시 사서 1주택자가 되는 거라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없죠. 서민의 팔을 비틀어가지고 집값 잡는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선진국들은 그런 규제를 안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할까? 영국이 할까? 프랑스가 할까? 그런 규제를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거는 민간의 영역이고 개인과 개인 간의 경쟁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자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더 좋은 집을 사는 거고 자산이나 소득이 더 낮으면은
좀 떨어지는 집을 살 수 있는 거는 그건 개인의 경쟁이지 정부에서 김시성을 가진 사람은 서울에서 집 못 사게 만들어야 돼. 이시성을 가진 사람은 강원도에서만 살게 해야 돼. 이거는 자유주의국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랑 사실 어찌 보면 비슷한 논리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워낙 부동산에 좀 그렇죠. 민감하다 민감하니까. 보니까 이게 정치화가 돼가지고 맞아요. 이제 정책적으로도 네. 막 그렇게 어떤 표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있어서 참 그것도 오히려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네. 정부가 심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선수 역할을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제일 이 분야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40대 이후가 되면은 만나면은 남자나 여자나 만나면은 교육 아니면 부동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하나의 정책에서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도 사실 보면 여기에 개입하면은 개입할수록 꼬이는 거예요.